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재개발 저희 추진위원회가 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경과보고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부분점 오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경과보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6월 15일 날 추진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년 10월 15일 날 1차 추진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사무실을 개소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주민제안에 정비구청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27일 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성남시에서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바로 이후에 6월 달에 소식지를 좀 발송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대에서도 2019년 8월 달에 시청 도시정비과를 방문해서 정비구역 지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9월 4일 날 제2호 소식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해서 10월 달에 좀 알아봤는데 10월 17일 정비구 지정 착수보고 설명회를 성남시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이번 달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오늘 공인중개사님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 경과보고는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위 구성을 하고 2030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단지의 설계와 도시계획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창우의 그 이사님께 나오셔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저는 우리 창호 건축이라는 설계 사무실에 있고요. 박성대 이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30 기본계획이 5월에 고시가 된 이후에 우리 신흥 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용역발주에서 업체 선정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는 수진 1구역하고 신흥 1구역하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고시될 거예요. 신흥이 먼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런지 같이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성남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역은 다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5월달에 처음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 아니죠. 2020 계획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2030 계획에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우리 주민분들께서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구역 경계를 확정시키고 용적률이나 뭐 층수 이런 것들을 확정시킬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보다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또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한다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차분히 들어주시면 열심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역에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수진역, 그리고 태평역, 신흥역, 모란역 이렇게 4개의 지하철역이 둘러싸여 있는 그 중앙에 수진역과 가장 초근접되어 있는 사업장인 것 같고요. 구역 면적은 무려 19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6만 평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정말 어마무시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시험 보실 때도 많이 공부할 때 나오는 용도 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섹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뭐 준주거 상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의 땅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땅의 형태는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비교적 땅의 형태도 굉장히 이쁘게 저희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 빠져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면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태평역, 수진역, 더블역세권 네, 있습니다. 다만 성남의 구도심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그 지역 레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이 성남은 기본적으로 이 구도심 전체 어디를 가나 제일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구역도 제일 낮은 점과 제일 높은 점 비교를 해보면 최대 35m까지 높이 차이가 납니다. 35m면 아파트를 치면 한 13, 4층 이 정도 돼요. 그 제일 낮은 데서 쭉 보면 건물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그 건설 방식으로 보면 이런 땅은 예전에는 상당히 무식한 방법으로 공사했습니다. 제일 낮은 데 기준으로 높은 데다 이렇게 밀어버려서 소위 평탄부를 만들고 공사했는데 이러면 공사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땅 파는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설계라면 오히려 이렇게 레벨 차이가 있는 지역을 그대로 살려서 계단식으로 단지를 조성을 하면 서로 높낮이의 차이도 있고 일조나 프라이버시 침해도 많이 방지하는 오히려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2030 기본계획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와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역 면적은 19만 3,97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최종 구역 지정 고시가 될 때는 일부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역 경계점에 있는 지점들 중에 일부가 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건폐율은 50%가 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건폐율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저층 단지를 구성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건폐율은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용적률. 정말 중요합니다. 돈과 직결되는 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250%, 허용은 26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용적률이란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내 겁니다. 내 거 본전. 아무리 못 먹어도 이만큼은 먹습니다. 라는 의미. 250%. 그리고 15% 정도 더 올라간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반시설, 공원이나 도로 이런 거를 기부 체납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 주면 우리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반시설의 반대급부적인 용적률 혜택 또는 요즘 많이 하는 녹색 건축 인증 이런 거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을 지어서 용적률을 올리면 최대 265%까지도 된다. 이론상 이렇게 기본 계획에 되어 있고요.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여기는 일단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서울공항을 인접에 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고에 써 있는 게 그 내용인데요. 비행안전 5구역, 6구역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이 내용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성남시 기본계획상의 어떤 그 녹지축을 이런 방식으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개념도인데 보시면 동북쪽에 있는 양지걸린공원부터 단대걸린공원, 희망대걸린공원, 좌측에 수진걸린공원까지 쭉 녹지축을 연결하는 가운데 우리 구역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2030 5월달에 고시된 기본계획의 아주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역의 현재 기반 시설들 또는 공공시설,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붉은색 선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흥 1구역의 구역 경계 예정선이고요. 그 안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두 군데. 그리고 수련시설 이런 것도 있고 공영주차장. 대한민국 어느 시보다 행정자치구역 중에 제일 성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을 거예요. 교회가 5개, 6개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쫙쫙 선이가 있는데 뭔지 다 아시겠죠?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성남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그림만 보면 굉장히 정형화된 정말 계획도시 대표적으로 창원 이런 데처럼 이렇게 보겠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현장에 와서 어찌됐건 구역에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계획 사유지가 아니죠. 이건
시유지 또는 국유지, 국공유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땅을 토지이용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는데요. 이 상태로 놓고 재개발 사업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쭉 동배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얘 있고 교회 있고 도로들 그대로 다 살려 있다면 아파트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처럼 어떤 빌라 이런 것들밖에 건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되어 있는 이 현황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바꿔보는 게 여기 타이틀에 있는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면서 같이 나오는 게 정비계획이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땅을 어떻게 써서 아파트를 짓느냐 그리고 여기에 층수를 어떻게 하느냐 용적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보셨던 제일 중요한 단지 내에 격자형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도로들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땅이 이걸 다 모아서 바깥으로 빼서 돌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구간이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공동주택 용지라고 불리는 땅이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많은 선, 도시계획 도로, 뭐 현황 도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이게 선이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면적 다 모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디로 보내느냐? 이쪽으로 과감하게 보냈습니다. 큰 공원을 하나 만들어보자. 사이드로. 왜냐하면 얘를 가운데 이렇게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공원을 품은 아파트, 뭐 숲세권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 공원을 가운데다 두면 용적률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용적률도 한 150%만 짓고 우리 택지 개발한 데처럼 정말 쾌적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겠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과감하게 가운데 놔도 되겠지만 소위 비좁은 개살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으로 사이드를 다 몰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산재되어 있던 공공시설, 교회,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이쪽으로 몰아서 이 가운데 큰 땅은 아파트만 짓고 사이드 쪽 이쪽에 여기가 수진 1구역인데요. 수진 1구역 쪽으로 몰아서 공공시설을 두면 수진 1구역의 토지용 계획도 아마도 이쪽으로 다 몰릴 겁니다. 이렇게. 아까 앞서 녹지축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관통해 가는 녹지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랑 내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고시가 나올 때 보면 수진 1구역도 이쪽에 이런 공공시설이 몰릴 거고요. 우리 쪽도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형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봤고요. 이 노란 데다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 용지의 면적은 전체 100 중에 약 71%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4% 정도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결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있는 도로, 내 땅이 아닌 도로를 바깥으로 뺀 거니까 주민들의 손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구도심의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내용을 정확히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제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성남 비행장이죠. 대통령께서 나가실 때 늘 애용하시는 이 비행장. 이 비행장을 인접에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의 구도심은 조금의 제약이 있습니다. 높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아파트에 부딪히면 9.11 테러와 같은 사건이 나겠죠. 그래서 높이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규제였던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이롯데월드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숙고를 하다가 MB께서 활주 각도를 트는 방법으로 비행고도를 풀어준 원인이 이거였죠. 여기 있는 수진 1구역,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수진 1구역은 보시면 분홍색으로 선이 이렇게 가 있는데요. 이 선 아래쪽 여기는 여기 글씨가 써 있는데요. 고도 제한 완화 배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는 좀 복잡한데요. 뭐 해발 고도가 어쩌니 하는데 좌우간 이 밑에는 그냥 45m 정도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45m면 아파트를 치면 15층입니다. 15층. 그리고 이 선 위쪽으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고도 제한 일부 완화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라고 써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일부 밑에보다는 조금씩 완화를 해주겠다. 높이를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뒤쪽 가면 요 선이 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비행안전 5구역, 비행안전 6구역. 비행안전 5구역은 여기 써 있습니다. 수직 상방으로 45m의 높이까지. 비행안전 6구역은 이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 신흥일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조금 아쉽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안전 5구역과 대부분 들어와 있고 비행안전 6구역의 일부가 걸쳐 있는 형태.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고도 제한 일부 완화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북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층이 좀 더 높게 갈 수 있다. 수진일 구역과 대표적으로 다른 건 수진일은 일단 뭐 앞으로 정책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비행장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한 여기는 거의 15층까지만 질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동북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층이 좀 더 올라가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제일 높은 지점은 한 26층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흥일구역.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3종과 준주거가 혼재가 되어 있고 전체 구역 면적은 58,600평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아까 보셨던 대로 공원, 도로, 공공시설 부지로 약 13,600평을 내주면 남는 45,008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규모는 저희가 예측한 건 지하 2대층, 지상으로는 제일 높은 지점은 한 26층 정도 예측을 했고요. 전체 세대수는 5,100세대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지 않는가 보고요.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30 기본계획의 최대 허용 용적률로 분류되어 있는 265% 이하, 그래서 264.94%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빨간 걸로 써놓은 이유는 제일 중요하니까 써놨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65%까지가 최대치입니다. 배치가 더 나오고 계획이 너무 잘 돼서 뭐 300%가 깔려도 35% 버리셔야 돼요. 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에서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265%까지는 건립이 가능하다 계획을 해보니까. 왜냐? 수진 1구역과 대비해서 높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진 1구역은 거의 250% 정도가 건축 배치 계획상 높이 제한이라는 걸 받으니까 그게 거의 맥시멈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측한 게. 근데 아무래도 층수가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많이 올라가는 게 배치 계획이 쉽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깔리고 많이 짓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시에서 기본 계획에 우리 주민들께 드리겠다 265%까지 거기까지는 준다고 제시한 것만큼 다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세대수는 이렇게 되겠죠. 잘 아시죠? 용적률이 똑같은 범위 내에서 세대수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소형 평형을 많이 지면 뭐 5,200개, 300개, 400개도 나오겠죠. 근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40평대, 50평대가 소위 말하는 그 대박이 나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면 그걸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5,100개가 아니라 5,000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적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100세대 구성을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봤냐면 평형대는 15평짜리부터 제일 큰 거 34평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을 해봤고요. 그 중에 15평형 한 615세대 비율로 치면 12%인데요.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우리 재개발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서 건립세대수의 일정 %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성남은 자체적으로 지침에 정해놓은 게 12% 이상입니다. 조금 셉니다. 다른 데보다. 세입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뭐 부천이 8%, 뭐 남양주가 한때 1%였다가 최근에 5%로 좀 늘어났고요. 대부분 5%, 7%, 8% 이 정도 선인데 서울이 좀 셉니다. 서울이. 근데 거의 서울이랑 맞먹는 수치입니다. 12%. 그래서 이 서울을 끼고 있는 수도권 중에 성남이 이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주민들께서 아니면 우리 중개사분들이 단합을 하셔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셔서 얘를 내리면 사업성이 좀 올라가겠죠. 분양 아파트로 전환이 되니까. 어찌됐건 현재 규정상 15평짜리 615세대를 지었고요. 소형 평형으로 지었습니다. 용적률이 똑같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34평짜리로 지면 용적률 부분에서 손실이 납니다. 조합은. 그래서 작은 걸 지었고요. 나머지 분양 세대 중에 15평형을 일부 좀 놨는데 요거는 저소득 조합원들의 재입주를 일단 감안을 해서 이 정도 나갔고 20평 가장 무난하게 많이 팔리는 것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죠. 24, 30, 34. 일단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요즘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아지는 걸로 구성을 해봤더니 5,100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치도의 형태인데요. 땅이 워낙 거대한 땅이고 이 한 화면의 느낌에서 스케일을 굉장히 크게 잡았기 때문에 뭔지 좀 이상해 보이죠. 그 무슨 어찌됐건 여기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이것들이 다 아파트의 동입니다. 전체 약 53개 동 정도가 배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수진 1구역과 맞닥뜨려 있는 이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진 1구역도 저희가 예측한 건 이쪽에 공익시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중시켰고 이쪽에 수진 1도 가운데 관통도로를 어느 정도 확장을 해주는 계획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 쪽은 그 도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들어와서 여기는 단지를 두 개로 나눈 형태가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위아래로 분기를 시켜주면 여기가 메인 출입구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은데 레벨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지의 형상이 있지만 오늘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략하겠습니다. CG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여기가 수진의 구역을 관통해서 도로가 개설이 더 된다면 그대로 끄집어들여서 분기를 시키면 여기가 이 단지에 출입구가 여러 군데 나눠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출입구고요. 주출입구를 이용해서 연도형 상가 형태로 깔면 이런 형태의 어떤 상가 조성이 되지 않나 예시를 한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딱히 오늘 설명의 자리에서의 맞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상품을 특화시켜서 비싸게 잘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성남의 부도심의 특성은 좀 연세 있는 어르신들, 이 부부만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 뭐 방 하나 이렇게 세주고 월세 조금이지만 받고 이렇게 용돈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34평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그 어르신들 부부가 노부부 입주하셔서 이 넓은 전체 이걸 다 쓰지 마시고 그 중에 원룸형 타입으로 방 하나를 바꿔서 여기 젊은 층이나 학생 인근에 가천대도 있고 학교들 많죠. 그 학생들에게 월세를 줘서 여기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서 손자들 깎아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부임대 형태로 상품을 한번 구성할 수도 있다. 다 내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 집이고요. 다만 들어가는 현관만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세입자를 쓰시고 여기는 일로 들어와서 우리 집대로 쓰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지, 구릉지이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있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테라스 하우스라는 상품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할 수 있고 이 테라스 하우스는 거의 일반 아파트 타입 대비해서 최소한 20-30% 이상의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어떻게 비껴놨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만 안 받는다면 이런 거 특화시키면 상당히 어떤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최상층에는 복층형으로 해서 큰 평형을 넣는 게 아니고 다락을 둬서 면적에서는 빠지게 서비스 공간을 둬서 아까 53개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인수로 치면 굉장히 많은 라인이 나옵니다. 그 최상층을 다 이런 다락 형태로 구성을 하면 이것도 테라스 하우스 못지않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상품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연도형 상가도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는데요. 어찌됐건 다음 파트 설명을 좀 더 들으시고 이따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와서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크게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 그러니까 사업 준비 단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설립. 이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절차상의 멘토가 되는 처음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게 이제 사업 시행 단계고, 관리 처분 단계라는 것은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사업 완료 단계는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청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030 기본계획이 고시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비 지정을 수립했다고 지금 성남시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정비 지정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 성남시에 가서 검인된 연번 동의서를 받습니다. 추진위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 여기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요. 과반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추진위원회는 임의단체의 성격입니다. 조합은 법인격인데 추진위원회는 이런 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임의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을 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특이하게도 예전에는 추진위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서 50% 동의를 받고 따로 또 조합 설립 인가를 75%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75% 조합 설립 동의율이 4분의 3입니다. 75%인데 추진위에서 75%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밑에도 나오겠지만 시공자 선정은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계획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메이저 건설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민 여러분의 투표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준비 단계에는 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추진 설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준비 단계에 속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행 단계는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번 동의서를 받아서 검인된 동의서를 받아서 75% 이상이 되면 조합 설립을 성남시청이 할 것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그 다음 수순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업체들을 선정하고 우리 그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해지겠지만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최종 확정하는 건축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사업계획 인가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업계획 인가는 저희가 사업시행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의 과반의 또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업시행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관리처분 단계, 이게 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분양신청이라는 단계를 받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업시행 인가까지 우리 계획이 몇 층에 용적률 몇 프로 해서 몇 세대를 하는 기업 확정이 되면 분양신청이라고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아까쯤에 그 전면부에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타입이 나왔지 않습니까? 24평형, 30평형, 34평형 요것을 계량적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조합원님께 통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는 계량적인 부담금이 얼마 있을 때 1순위로 뭘 하시겠습니까? 2순위로 뭘 하시겠습니까? 3순위로 뭘 하시겠습니까? 다 조합원 의견을 받습니다. 다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잡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전의 자산의 평가를 다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 분양 수입이 얼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계략적으로 물론 같이 이사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신축 계획이 약 5,000세대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임대주택이 600세대를 빼면 한 500세대 이상은 이제 일반 분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섹터 내에서 조합원분이 다 가고 남는 수가 1,000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원분들이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일반 분양 수입을. 자,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자산에 당신이 얼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신축 아파트의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것이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착공,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준공, 입주, 그 다음에 해상, 청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 용어 중에 보면 계획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 계획들이라는 것은 왜 이거를 강조해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도정법이 2003년도에 처음 개정이 실효가 돼서 지금 한 30회가 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차도가 이렇게 나왔듯이 도정법은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받고 정비후 지정 요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 설립을 하고 75%가 넘으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서 사업 시행인가를 시공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면은 내부 규정인 조합 정관을 또 조합원님한테 승인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받아야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빨리 진행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도정법으로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지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히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러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소요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추진위에서 성남으로 신청을 하면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비 중이 고시가 되면 이제 4개월인데 요거는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 연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1개월 정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연번 동의서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진위 설립 동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 이 75%를 목표로 하는 것은 조합 설립을 바로 가기 위해서 좀 많이 받기 위해서 75%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창립총회,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총회를 할 것이고요. 거기서 임원, 이사, 그 다음에 대의원, 그 다음에 정관 이런 것들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만족을 해야지만이 창립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동의가 되면 여기서 만약에 다 채워지면 바로 창립총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저희가 건설사라는 시공자,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뽑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건축심의 아까쯤에 받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저희가 용적률을 확정하고 건축의 높이를 확정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것들을 확정하는 것이 건축심의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진행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이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님들의 총회를 열어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저희 성남시의 관련 부서가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 유관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야지만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가를 접수하면 법률적으로 60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 다음 단계인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각각 호에 있는 종전 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선생님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1순위 하겠다, 2순위 하겠다. 요 분양 신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에 20평을 갈 것이고 얼마에 뭐 30평을 갈 것이고 내 부담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면 환급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 대지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평형을 가질 경우에는 환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경우 74조 관리처분 다음 각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 7호에 주택 및 부대시설 공급 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세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근생이나 상가시설이 주택을 가거나 근생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 뒤에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저희는 그 아까쯤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 기준, 상가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개 순위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종종 건축물이 상가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최소 분양 단위가에, 여기 분양하는 최소 단위보다 내 권리가액이 클게, 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내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로 곱한 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게 클 경우에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종전의 건축물이 상가여도 또 사업자가 없더라도 권리가액이 큰 거. 세 번째는 종전의 건축물이 상가이고 사업 등록도 있고 권리가액이 크지 않아도 근생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은 3순위. 그다음에 4순위는 종전에도 상가였고 사업자는 없지만 그 종전에 상가였으면 받는 거. 그다음에 5순위는 이 두 개에 해당이 안 되지만 공동주택 분양받지 않은 자 중에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 6순위는 공동주택 분양받은 자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 조례상에 보면 6가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과 상가의 분양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파트에서도 평가사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내 자산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의 자산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여기는 아마 성남시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조합에 통보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치를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례율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현장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총 수입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뺍니다. 총 들어가는 돈,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죠. 총 사업비. 거기서 우리 그 분양 대상자들의 종전 자산평가, 지금 현재의 자산평가를 빼면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비례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비례율이 한 130% 정도 유출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와 진행의 경과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당연히 내 권리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조합원 분양가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쯤에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가 대비 평균적으로 80에서 15% 정도 하향된 금액, 조합원 분양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분양보다 15% 더 이익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게 정비사업의 첫 번째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고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분양가 산정을 예시를 좀 들어버리면, 저희 집에, 우리 구역 내에 내 집이 5억이라는 자산평가를 받았으면 사업의 비례율이 130%다. 수익률이 130%가 되면 5억에 130%를 곱합니다. 그러면 내 권리가액이 6억 5천이 되는 것이고요. 5억이 아니고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분양분이 분양이 잘 되고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분양 수입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했을 때 130% 되면 내 자산이 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6억 5천만 원.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신축 아파트가 6억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6억이 아니고 좀 더 대형 평형으로 만약에 간다 하면 거기에 차액분을 이제 내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6억보다 더 작은 소형 평형으로 간다 하면 여기 비용이 더 돌려받는 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분양을 얼마나 세대수를 잘 짓고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요건으로 됩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2019년 10월 초까지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 어제 발표가 됐죠. 서울의 27개 동이고 성남 우선 제외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제한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분양가를 조정을 좀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받은 일반 분양물은 최대 10년까지 매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매제내 매각주도 우선 매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뭐 어떤 어제 발표가 났고 저희랑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이런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결국은 여러분 재산을 나중에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고 또 분담금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고 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해를 돕고자 이제 자료를 마련한 거고요. 그 절차를 앞에서 뭐 쭉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절차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이제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인가라는 걸 하게 되고, 요게 이제 건축허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떨어지면 이대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세대수가 확정되고 동호수가 확정되는 거니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관리 처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돈을 얼마 내 재산 평가받고 돈을 얼마 더 내는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관리 처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고 착공을 하고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입주를 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이제 결국은 단계가 아니고 이게 조합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건설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 재산 가치를 좀 더 올리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사업성이 좋아야 돼요. 사업성은 아까 앞서 건축 설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적률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좀 이따 설명드리면 분양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를 가만히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제공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공사비를 더한 거죠. 이게 다 사업의 원가가 해당되는 것이고,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분양을 하면은 분양 수입이 생기는데, 분양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분양하는 수입이 있고, 나머지 일반 분양하는 수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수익입니다. 전체 수익에서 들어간 원가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이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발이익을 좀 많이 최대한 올리고자 하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수익은 최대한 높게 발생시키고 비용은 최대한 낮추는 거죠.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분양 물량이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용적률하고 연관이 되죠. 이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 때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분양 가격이죠. 조금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게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거를 마음대로 못 올리기 때문에 이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량을 많이 짓더라도 분양가 단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사업성이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 단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또 부동산 사이클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분양을 언제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철거를 다 하고 나서 그때 분양을 하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그때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사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 쪽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비용 쪽은 이제 크게 보면은 공사비가 대략 한 60%에서 70% 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전부 다 일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군들이 직접한 공사비가 여러분들이 낮추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낮춰요. 왜냐하면 또 품질을 적정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단가를 물론 조절은 되겠지만 거의 그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할 겁니다. 남는 거는 뭐냐면은 한 30-40% 단 비용 구조 중에서 가장 큰 게 보면은 이제 관리 비용하고 금융 이자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업비를 이제 충당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이자하고 관리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결국은 사업 기간하고 이제 연관이 되죠.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비용이 계속 늘어나죠, 그죠? 그럼 그 비용을 시공사가 대신 충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계속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시작되면은 무조건 최단기간 내에 끝내는 게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까 절차를 쭉 말씀 여기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관리 처분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신축 아파트를 개정을 하고 또 부담금을 또는 돈을 더 내는 경우 또는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부담금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조합원별로 정산 또는 결산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사 방법이 정산 방법인데 그 정산할 방법은 감정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감정 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종전자산 평가라는 게 있고 종후자산 그다음 또 종후자산 평가가 있는데 종전자산은 철거하기 전에 현재 상태 여러분들 그 가격을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 종후자산 평가는 새로 지은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들어갈 새 아파트 가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짓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할 때는 그 기존 건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설계 도면만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요. 평가사들이. 그래서 내 종전선 가격이 평가되면 여기에다가 이 사고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되겠죠. 그럼 요 개발이익을 합친 금액을 아까 말한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요게 내 재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평가 금액에다가 나한테 떨어지는 이 사업성들 개발이익을 합친 금액을 권리가액이라고 그래요. 요거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 금액하고 내가 들어갈 새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크다 그러면은 아파트 받고도 돈을 추가로 더 돌려받고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분담금이라는 얘기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까 저 종전평가에서 개발이 합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서 계산하냐면은 비례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 비례율 개념은 뭐니 개발이익 반영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그 건설 사업을 하는데 1억을 들여가지고 1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공사를 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팔아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남더라. 그럼 내 원가 1억을 빼면은 1천만이라 수익이 발생되죠. 그죠? 그럼 그때의 이 비례율은 뭐냐? 110%가 되는 겁니다. 수익률이 10% 낮기 때문에. 그 개념이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 내 원금 100%를 빼고 10%의 추가된 이익이 있다는 거고 130%라 그러면 개발이익이 추가로 30%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럼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 권리 가격은 어떻게 이제 계산하냐면은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를 곱하면은 내 권리 가액이 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 재산 가치가 종전 평가를 했는데 5억을 평가를 받았다. 비례율이 만약 130%다. 그러면 내 권리 가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5억에다가 130% 곱하면 6억 5천만 원이 내 권리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아파트 30평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분양 가액이 6억이다. 그러면 요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새로 받을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니까 내 권리가 6억 5천이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 추가로 돈을 더 돌려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반대되는 경우인데 내 평가 금액이 3억이고 비례율이 130%일 때는 권리가액 3억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요 30%를 더 얹어가지고 근데 내가 24평 아파트를 받았는데 조합원 분양가액이 4억이다. 그러면 4억원하고 3억 9천 원 비교해서 1천만 원이 비죠. 그리고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돈으로 납부를 요게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냐? 평가 시점은 지금 시점이 아니고 나중에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가 있었죠. 종전자산은 법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자산 신축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일 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평가사들 선정은 누가 하냐면은 조합이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정법에 그 시장구청장이 선정하고 계약까지 그렇게 해요. 계약도 조합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하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조합에서는 뭘 용역비만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두 개 평가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두 개 평가법의 결과를 산술평균하는 겁니다. 1억하고 어떤 사람은 1억 평가하고 나머지 1억 2천 평가했다 그러면 합친 2억 2천을 나누기 2로 하면은 그 평균가가 나오겠죠.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 종전자산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토지 건물로 좀 나눠보면은 토지 평가는 이렇게 뭐 표준지 공시지나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시세입니다. 시세. 여러분들 보통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뭐 얘기들 쭉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시세가 현금 거래 시세가 얼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구역 내 거래 시세도 우리가 분석을 하지만은 그 재개발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의 거래 시세를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하되 여기서는 이제 좀 고려되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으면 하여튼 좀 그거는 나중에 좀 건물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구조라든지 신축 연도를 이제 기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은 지 오래된 그 집들은 아무래도 평가를 낮게 받고 최근에 지은 집들은 좀 비싸게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선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물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들어가 보면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평가사들이 그걸 반영을 잘 안 합니다. 일반적인 조금 수리하고 뭐 지붕 좀 수리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 같은데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수리를 최대한 최소 비용으로 수리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 들어간 만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최소한의 빗물 세면 빗물 새는 걸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수선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재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빌라는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빌라는 이제 그 평형대로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도 평당 이렇게 하죠. 빌라도 마찬가지로 평당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하고 빌라하고는 좀 평가 기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주요 기준은 그 보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미엄이 다 붙어서 거래가 되잖아요. 원래 가격에다가 P라는 걸 붙여서 거래를 시키잖아요, 그죠? 종전 평가할 때는 그 프리미엄을 뺀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리미엄이 땅 면적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작용하면 작은 땅이 평당가가 올라가고 큰 땅은 평당가가 내려가는 모순점이 좀 발생돼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원래 땅 가치로 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얘기 뭐 변경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도지역이 당의 사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1종이 2종으로 갔다든지 2종이 3종으로 가면은 변경되기 전에 1종이나 2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자산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은 일반 분양가보다는 약 15%나 20%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는 내가 집을 지어서 가져가는 그런 원리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원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평가를 들어가면 사업성이 좋은 데는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시세하고 갭이 커져요. 근데 사업성이 안 좋으면은 시세하고 일반 분양 갭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건 뭔 얘기냐? 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요즘은 종호자산 평가를 하면은 아파트 호별로 다 가격이 다르게 나와요. 그 층별로도 일조 시간도 다 반영을 하고요. 그 조망도 반영을 하고 그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것도 다 과학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각 후에 다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저희 평가를 할 때는 그냥 로얄층, 비로얄층 이렇게 등급으로 했지만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세대별로 다 가격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지금 있는 자료들 아까 열심히 사진 찍으시는데 그 여기 있는 자료들 그 저희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여기 재개발 그 사무실이 그 수진일동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그 저희 그 추진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료 저희가 다 조대리고 준비 다 해드리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설명과 뭐 자료들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할 수 있게 준비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는 대부분 또 궁금하시죠? 그럼 결론은 뭐 우리 부동산들 얼마씩 보상받는 거야? 그거 궁금하신데 앞으로는 모르는데 그 전에 이제 과거 사례는 신흥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 3천 정도 받았어요. 뭐 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사례는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